여러분, 도시 개발의 공간계획 두 번째 시간 후반부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별 배치 기준인데요. 이 용도별 배치 기준의 기본 방향으로는 용도 배분 계획에 따라 배치하는 게 목적이죠. 용도 간의 상호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상충되는 용도는 분리하고요. 보완적인 용도는 집적시켜서 배치를 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겠죠. 토지 이용을 입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고밀도로 개발할 거냐, 중밀도로 개발할 거냐, 저밀도로 할 거냐를 균형 있게 배치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계획 대상지의 지형, 자연 이런 것도 살려가지고 도시 공간과 자연 공간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면 더없이 훌륭한 계획이 되겠죠. 가로망 계획과 병행해서 간선 도로 계획에 따라서요. 공간 활동을 구분하고요. 각 공간별 토지 이용의 효율화 도모할 필요가 있겠죠. 효율화 도모. 이제 가로망이라는 건 아까 바둑판 모양이 있다. 또 여러 가지 도로의 모양, 계획의 모양을 가로망 계획이라고 하죠. 가로망 계획. 그러면 가로망 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 격자형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둑판 모양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 방향이 되겠죠. 주변 지역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기본 방향이 되겠고요. 주거 용지 배치 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배치 기준이 있죠. 단독 주택 용지는 주변에 단독 택지와 접한 위치에 배치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단독 택지와 접한 위치에 배치를 한다. 연립주택 용지는 고지대나 계단식 토지 이용, 주변과의 완충 역할, 아파트 건설에 부적합한 소규모 택지, 가 되겠고요. 고도 제한 지역, 도시, 스카이라인상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아파트 용지는 제한이 적은 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준주거 지역은요, 대규모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의 완충 역할이 필요한 지역에 합니다. 완충 역할이 필요한 지역.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 없고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는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배치한다.
주민생활이 불편한 지역에 근린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택하게 되고, 집단적인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단독주택지 주변과 연계해서 상가 형성이 필요한 지역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주변과 연계해서 상가 형성이 필요한 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고밀주택용지 배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가 높은 지역이고요. 접근성도 좋고 공공 편익시설과 상업적에 인접한 지역,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이 좋으며 대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이제 고밀 지역이다가 고밀 주택 용지라고 하는데, 고밀 개발이 가능하죠. 지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평탄한 지형이고요. 생활 편익 시설로서의 접근이 용이하다. 중심 상업 지역의 주변으로서 도시성이 강조된다. 굉장히 첨단 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도시적인 지역. 반대로 이제 저밀 주택 용지 배치 기준이 있는데, 상식적인 얘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중심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지가가 낮은 지역, 구름지로서 자연지형의 스카이라인을 보존해야 될 지역, 고밀도로 개발할 경우에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해서 산사태와 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요. 거주민들이 대중교통 수단보다는 자기 스스로 교통수단을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 이런 데는 이제 주택을 짓죠. 넓게 쓰죠. 아무래도 이런 곳을 이제 저밀 주택 용지라고 하면서 배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상업 용지 배치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 배치 기준이 있죠. 일반적 배치 기준이 있고, 또 중심 상업용지 배치 기준이 있죠. 지구 중심 상업용지 배치 기준이 있고, 근린상업용지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 배치 기준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아파트 용지는 각종 제한사항이 적은 지역에 배치를 하고요. 단독주택 용지는 주택의 단독주택과 접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 연립주택 용지는 소규모 고도 제한된 지역에 배치를 하는데, 이건 이제 아까 배치 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이거는 이제 상업 용지 일반적 배치 기준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도시계획에 관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중심, 상업용지 배치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심 상업용지 배치 기준. 중심 상업용지 배치 기준으로는 그 땅에 어떤 상가 투자를 검토할 때 이쪽에 중심 상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중심 상업용지는 중심 상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주택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상업용 중심 상업지가 밀집돼 있는 곳을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 중심 상가 배치 기준을 볼 수가 있겠죠. 지구 중심 상가 용지 배치 기준. 이것도 이제 뭐 지역지구라는 그 지역 지구 중심. 그러니까 좀 또 폭넓지 않나. 예를 들어 봉담 2지구. 그럼 그 지구 안에 어떤 상업용지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넓다. 그래서 세대수에 대비 상가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져보게 되고, 그게 따져보고 나서 이제 배치를 어디다 하느냐. 상가가 좀 부족한 데서다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린 상업용지 배치 기준이 있는데, 근린 상가라는 거는 그 아파트나 아니면 상업용지에 시설에 같이 딸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부족한지 아닌지, 아니면 그 상업용지 아니면 지구중심 아파트 단지에 달려있는 항상 근린 생활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상업용지를 배치해 주는 거죠.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상가, 이용할 수 있는 상가. 이렇게 해서 상업용지 배치 기준이 되겠죠. 상업용지 유형별 배치 기준을 볼게요. 유형은 집중형이냐 선형이냐. 개념을 볼게요. 이용권 내의 인구가 평균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을 대상자의 중심에 집중시키는 게 집중형이고, 선형은 자동차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등 여러 시설을 선적으로 결합시킨 형태인데, 주거와 기능적으로 분리 가능한 형태가 선형이다. 그럼 집중형의 적정 위치는 도심이나 지역 중심지가 되겠고요. 규모가 큰 대도시 외곽의 저밀도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형의 적정 위치는 지구 중심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대로변이나 버스 정류장, 전철역 인근이 되겠습니다. 집중형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한번 보면은, 어떤 연속적인 활동, 이런 걸 할 때 필요가 있다. 여러 활동을 연속적으로 할 때, 행할 때 필요하다. 집중형은 당연하죠. 집중적으로 막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활동하면 여러 상가가 필요한 거죠. 단일 목적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선형이다. 활동의 종류, 집중형으로는 전문상가, 업무형, 사무실, 유통, 밀락시설이고요. 활동의 종류의 선형을 봤을 땐 일반상가,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형의 개발은 계획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하고요. 또 선형은
보행 중심으로 필요하다. 보행 중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중형의 장점이 있죠. 장점. 시설 유기적인 상권 관계가 있고, 유기적인 관계, 그 다음에 다양성이 있고, 이용자가 선택의 폭이 커진다. 상품이나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이용권에 명확한 위계가 생긴다. 그럼 선형의 장점은 뭘까요? 선형의 장점. 주민에게 균등한 접근성이 부여가 되고요. 장래 수요 성장과 다양성에 대처할 융통성이 생긴다. 도로와 주거지 사이의 소음 완충지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선형의 단점이 되겠고요. 아니,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집중형의 단점으로는 주로 이제 자가용 이용 중심의 형태가 되고, 우리나라는 보통 대중교통 중심지의 나라인데 근림 상업지로는 부적합하다. 대중교통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나 유통체계 주차 문제 해결이 좀 어렵다는 거죠. 단점으로. 그럼 선형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 보면 도로 교통 체증이 생기고요. 인구 밀집 현상이 생긴다. 주거지역과 중복 지정될 경우에는 주거지역 전체가 상가화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과 더불어 도시 미관 손상의 우려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업용지 유형별 배치 기준에서 물론 장점만 있을 수는 없어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근데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유형별 배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겠죠. 교통 처리 계획을 한번 볼게요. 일반 사항인데 도시교통의 특성을 보시면 통행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 내에서 지역 간 각 어떤 지점들을 연결하게 되는 거죠. 도시교통의 특성은 그거다. 통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 간에 어떤 지점들을 연결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도시교통은 대량 수송을 목표로 하고, 세 번째는 하루 중에 오전과 오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차례의 피크 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제가 볼 때는 몇 년 전, 또 그 몇 년 전, 오래전에는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두드러졌죠. 오전 오후 출근과 퇴근 시간에 집중 현상이 많이 이제 벌어졌는데, 요즘엔 점점점 그런 게 조금 사라지고 있다. 거의 하루 종일 차들이 많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일찍,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요.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훨씬 빠른 이른 시간에 먼저 출발을 해야 약속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이 훨씬 시간 약속을 지키는데 유리하고 주차에 대한 부담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전 오후 그 출퇴근 시간에 병목이 예전에 많이 걸렸었는데, 지금 유통 차량, 뭐 영업 차량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좀 거의 모든 시간이 좀 차로 가득 차 있다, 도로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은 통행료를 지불하고요. 또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에 의해서 어떤 승객들,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교통계획 수립 과정을 한번 보면 자료 조사를 하게 되고 토지 이용 추정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통행 발생량이 어떤지 요일별로, 시간별로, 그 다음에 어떤 병목 현상지별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통행을 배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시간에 가장 많이 병목이 발생되니 그 시간을 피해서 그곳을 지나가는 게 좋죠. 아무래도. 예, 그런 통행량에 대한 배분, 도로 이용을 좀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게 우회시키거나 분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이런 교통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선택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 도로에서는 계속 차가 막히고 통행량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현명한 건지를 교통수단을 채택해 볼 수 있는 거죠.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죠. 노선도 마찬가지예요. 노선을 뭐 기존에 노선이 있는데 그게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대중교통들은. 그렇지만 자가용이나 뭐 다른 교통수단이 있다면 다른 노선으로 가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계획 수립 과정, 도시 공간 계획에서 교통계획 수립을 할 때도 이 완전히 이제 수립 과정이라면은 노선에 대한 배정도 충분히 다르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밀하게 들어가서 자료 조사를 보면은 현재 교통 수요와 미래 교통 수요 이걸 따져 가지고 교통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자료를 구축해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통행과 관련된 자료를 구독하거나 또 토지 이용과 관련된 자료, 또 교통 체계와 관련된 자료를 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료를. 그리고 연구 대상 지역을 가구, 동, 교통구역 이렇게 나눠보고 또 가급적이면 사회 경제적인 특성의 동질성을 확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이용 추정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교통 체계도 토지 이용 형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교통 수요 추정이 필수 불가결하다. 토지 이용 추정도 그 장래 토지 이용 추정의 결과를 보면은 소득이나 연령 이런 거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인구, 가구, 산업 형태별로 분류가 되면서 고용자 수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이용 추정자들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통행 발생을 볼게요. 통행 발생. 통행 발생은 토지 이용과 어떻게 이용하나, 그 다음에 통행 행태에 의해서 도출이 되죠. 현재의 토지 이용 상태나 통행 행태 관계는 토지 이용상의 장래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장래 변화를 토대로 장래 교통량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통행 발생.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을 해보면은 가정이라는 건 약간 유동적이지가 뭐 항상 변화가 되니까 추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픽스를 한다, 가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은 토지 이용과
고용 행태 간의 관계, 소득이나 승용차 보유 여부, 가구 규모를 연관해서 통행 목적별로 분류해 볼 수도 있고요. 교통 전에 총 유출량과 유입량을 도출을 하고요. 양자가 같도록 조정을 한다. 이게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가정이 되겠죠. 총 통행 발생량을 구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통행 배분을 볼게요. 통행 배분은 각 교통존에서 발생된 어떤 통행량을 그 목적존에 배분하는 과정이 이제 통행 배분이 되겠죠. 목적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목적지다. 그러면은 각 교통존에서 발생된 통행량을 목적존에 배분하는 과정이 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하게끔. 중령 모형 사용 시 두 지점 간에 사회경제활동이 빈번하고 거리가 짧을수록 통행량 교류가 많다. 통행 배분이라는 거를 봤을 때. 다섯 번째는 교통수단 정책입니다. 이거는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어떤 거냐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승용차냐, 버스냐, 택시냐, 전철이냐. 이 교통수단에 분담시키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런 단계에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통행자 특성, 통행의 특성, 교통체계의 특성을 보는 게 교통수단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노선 배정을 보면은 교통수단별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승용차냐, 버스냐, 택시냐, 전철이냐, 오토바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거 수단별 통행량을 가로망상에 한 개 노선에 부화시키는 과정인데, 도로 얘기하는 거죠. 도로 가로망상에 한 개 노선에 부화, 한꺼번에 좀 많이 부화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노선 배정은 통행자가 가로망상에서 그 통행 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최소화하는 노선을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화 노선을, 통행 시간이 작은 것을 택하고 있다는 원칙에 이론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가정이죠. 통행 시간을 최소화하는 노선을 택하고 있다는 원칙이라는 걸 두고 이론을 설정한다. 노선 배정이라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이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정책 입안 하는 과정에서 여섯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공간계획은 이런 토지 이용과 교통 계획 입안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그 챕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공간계획 기준 2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안녕.